너는 혼수도 안 해온 애가 아직도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말을 했습니다. 명절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와도 혼수 이야기. 시누이 생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혼수 이야기. 시아버지 약값을 제가 깜빡했다는 이유로도 혼수 이야기. 심지어 친정엄마가 보낸 과일 상자가 조금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친정이 해준 게 없으니 이런 것도 참 공상 맞다. 저는 그 말을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나중엔 무뎌졌습니다. 더 나중엔 정말 제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혼수를 많이 해오지 못한 며느리. 그래서 시댁에 늘 미안해해야 하는 며느리. 시부모님 눈치를 보고 시누이 기분을 맞추고 남편이 중간에서 곤란해할까 봐 제 입을 닫아야 하는 여자. 그게 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진 날, 저는 친정집 낡은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끝까지 몰랐으면 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시댁이 진 빚을 대신 갚은 송금 내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직접 도장을 찍은 차용증.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이 날아가기 직전 제 친정아버지가 막아준 대출 상환 영수증.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시댁으로 흘러간 돈. 시아버지 사업 채무. 시어머니의 카드 대금. 시누이 꽃집 보증금. 심지어 남편이 모른 척했던 신혼집 전세 대출 일부까지.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혼수를 안 해온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걸. 제 친정은 10년 동안 그 집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게 10년 동안 말했습니다. 너는 해온 게 없잖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저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올해 39.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따지거나 싸우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무안해질까봐. 괜히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용히 지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자주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너무 참는 거야. 사람은 참는다고 다 알아주지 않아. 저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그 말은 참 편리했습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었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제 속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정말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너 진짜 괜찮냐고. 우리 친정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간판도 오래돼서 글자가 조금 벗겨진 작은 가게였습니다. 못나사, 전구, 실리콘, 페인트, 수도꼭지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었고 저녁 9시가 넘어야 셔터를 내렸습니다. 엄마는 가게 일을 돕다가 손님이 없을 때면 안쪽 작은 방에서 반찬을 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남의 돈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돈은 사람 땀이야. 그래서 저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것도 불편해했고 빚지는 건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 후 10년 동안 시댁 앞에서 빚진 사람처럼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박민재를 처음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 자리였습니다. 민재는 41.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당시 그는 중견기업 영업팀 대리였고 지금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재는 참 다정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리면 휴지를 건넸고, 길을 걸을 때는 차도 쪽에 서줬고,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 씨는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괜찮지 않은 걸 알아봐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연애 초반, 민재는 제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아버지 철물점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민재는 새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제가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는 민재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킨다는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민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날은 민재를 좋게 보셨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뒤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말은 반듯하게 하더라. 괜찮지? 사람은 오래 봐야 한다. 아버지의 말은 늘 신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위험 신호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민재가 좋은 사람이길 바랐고,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았습니다. 민재의 집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예전에 작은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미숙 여사는 늘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항상 손질되어 있었고, 옷도 계절마다 색을 맞춰 입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운 듯했지만 그 안에는 늘 상대를 재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옷과 가방을 한번 흘려보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판사 다닌다더니 분위기가 차분하네. 칭찬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친정은 어디라고 했지? 성북구 쪽입니다. 아버지가 철물점 하세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철물점? 네, 오래 하셨어요. 아, 장사하시는구나.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표현이 그래도 나쁜 뜻은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하고 제가 괜찮다고 대답하는 일이.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혼수를 많이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어야죠.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저희도 형편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형편껏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죠. 시어머니의 말에 공기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식탁, TV 정도는 신부 쪽에서 해오는 게 보기 좋지 않겠어요? 민재가 장남이라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어서요. 엄마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난처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그렇게 딱 나눠서 안 해. 시어머니는 민재를 힐끗 보더니 다시 웃었습니다. 나도 무리하자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남들 보기 부끄럽지는 않아야지. 남들 보기. 그 말은 이후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입에서 수없이 나왔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남들처럼. 우리 집 체면. 그 체면을 위해 가장 많이 밟힌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친정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창밖만 보셨고 아버지는 운전대만 잡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혼수 많이 안 해도 돼. 민재도 괜찮다고 했어.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응. 그 집에서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혼은 사람 하나하고만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의 뜻을 저는 10년 뒤에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가전제품 모델명까지 보내왔습니다. 냉장고는 양문형, 세탁기는 건조기 포함, TV는 75인치 이상, 침대는 수입 매트리스, 식탁은 원목, 소파는 가죽.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게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서연아, 요즘 신혼집 기본이 이 정도는 되더라. 참고하렴. 참고하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요구였습니다. 제가 민재에게 보여주자 민재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엄마가 좀 오버하셨네. 어떻게 해? 일단 가능한 선에서 해. 안 되는 건 내가 말할게. 그런데 민재가 말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그는 제게 넘겼고 제가 어렵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텐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누이 혜진의 명품 지갑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혜진은 민재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하나뿐인 시누인데 올케가 결혼하면서 작은 선물 하나 해주면 정이 붙지. 어머님, 어떤 선물을 말씀하시는지. 요즘 혜진이가 눈여겨보는 지갑이 있더라. 백화점에서 봤는데 예쁘더라. 가격을 확인해 보니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지갑까지 내가 해야 돼?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 해도 돼.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정말 말할 거야? 응.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혜진이 지갑은 어떻게 됐니? 그때 알았습니다. 민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저렴한 지갑을 사서 보냈습니다. 혜진은 고맙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내 취향은 아닌데 그래도 잘 쓸게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아직 우리 혜진이 취향을 잘 몰라서 그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은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시어머니도 처음이라 예민한 거라고. 민재와 둘이 살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청첩장 남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가에 서서 한참 저를 보시다가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아, 응, 아빠. 결혼식 하루 남으니까 기분이 어떠냐?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모르겠어. 좋은데 무섭기도 해. 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저는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데 결혼한다고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아니면 돌아와도 된다. 식장 들어가기 전에도, 식장 들어간 뒤에도 언제든.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아빠, 나 잘 살게.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살려고 너무 참지는 마라. 그때 저는 그 말을 그저 부모의 걱정으로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식 직전 시댁은 큰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었고 민재가 살던 전세 보증금도 위태로웠고 시부모님 아파트에는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히는 부탁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웠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돈 어른 이 일이 밖으로 새면 결혼식도 우스워집니다. 민재와 서연이 앞길을 생각해서 조용히 도와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서연이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딸이 알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으셨을 겁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철물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오래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엄마에게도 전부 말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거래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둘러대셨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결혼식 전에 시댁으로 흘러갔습니다. 제 혼수 트럭은 크지 않았지만 제 친정의 돈은 이미 그 집 지붕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저는 혼수 안 해온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민재가 원래 살던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방 2개, 거실 하나. 저는 그 집이 좋았습니다. 크지 않아도 우리 둘이 시작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들이 날, 저는 전날 밤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샐러드, 미역국. 친정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신부들은 참 편해.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우리 때 같으면 혼수 트럭이 몇 대씩 들어왔는데. 요즘은 신랑 쪽에서 집까지 다 해놓으니 신부는 몸만 오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누이 혜진은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간소하게 한다잖아. 올케 친정도 사정이 있었겠지. 편드는 말처럼 들렸지만 얼굴에는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건 살면서 하나씩 채우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살면서 채운다는 말은 지금 해온 게 없다는 말이지. 그 자리에 민재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난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 시켰다. 앉아.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수 안 해온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말은 더 자주 나왔습니다. 설 전날 새벽 6시. 저는 시댁에 도착해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동그랑땡, 꼬치전, 깻잎전.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름 온도가 중요해. 친정에서 이런 거 안 배웠니?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으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 한다. 저는 뜨거운 기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시누이 혜진은 늘 명절 당일 늦지막이 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올케 우리 애들 밥 좀 따로 챙겨줄 수 있어. 매운 거 못 먹어. 올케 과일 좀 깎아줘. 올케 커피는 연하게.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애 둘 보느라 힘들어. 내가 좀 움직여야지. 저도 직장에 다녔습니다. 저도 명절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제 피곤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수를 많이 해오지 못한 며느리는 더 많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게 그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늘 조용히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셨습니다. 제가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픈 어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점심시간마다 병원에 들렀습니다.
시아버지 약을 받아오고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병원비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으면 아픈 시부모 챙기는 게 당연하다. 저는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서연이는 혼수도 별로 안 해왔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민재가 착해서 데리고 사는 거야. 상대방은 아마 친척인 듯 했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들고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얘기 친척들한테 그렇게 해.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말투 알잖아. 그냥 넘겨. 나는 못 넘기겠어. 서연아, 아버지 아프신데 지금 이런 걸로 예민하게 굴 때야? 이런 걸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제 상처는 민재에게 늘 이런 것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것. 지나갈 수 있는 것.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병원에 가고 퇴근 후 시댁에 들르고 주말엔 반찬을 해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국이 좀 싱겁다. 반찬통은 다음에 가져가라. 혜진이네도 조금 나눠줘야겠다. 그게 다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직접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친정에 말 좀 해봐라. 저는 칼을 멈췄습니다. 네? 내 친정아버지 철물점 오래 하셨다며. 장사하는 사람은 급할 때 돈 돌리는 법도 알 거 아니니. 무슨 돈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안 사정이 좀 있다. 시아버지 사업 정리하면서 세금 문제가 꼬였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그럼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받은 건 많은데 친정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니? 받은 것. 저는 그 말이 늘 이상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집 전세 대출은 민재와 제가 같이 갚았습니다. 생활비도 제가 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했고 시부모님 병원 예약도 제가 챙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제가 뭔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민재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민재를 바라보자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한번 여쭤만 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친정에 돈 얘기하라는 거야? 민재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급하시다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내 친정에 말 안 해도 해결됐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데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알아서 한 거다. 너는 몰라도 돼. 그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어떤 어른들끼리인지, 누가 무엇을 해결했는지.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하자 직접 제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알리지 않고 돈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제게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이 해준 게 없으니 내가 더 잘해야지. 결혼 5년 차가 되면서 아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은근했습니다. 서연아, 병원은 다녀보니? 민재 나이가 있는데 장남 집에 애가 없으면 집안이 허전하다.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더라.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 집에 애가 없어서 걱정이야. 친척 한 명이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일을 너무 해서 그래. 몸이 차가워져서.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혼수도 변변찮게 못 해왔으면 손주라도 안겨줘야 하는데. 그 말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서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식탁 아래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저도 원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민재에게 말하자 그는 바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남자 검사까지 해야 해? 의사가 같이 받으래. 나는 문제 없어. 그건 검사해봐야 아는 거잖아. 민재는 기분 나쁘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문제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배란일을 계산하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 여자들이 몸이 약한가 보다. 그날 저는 시댁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시누이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가 서연 언니 데리고 사는 게 대단하지. 요즘 같으면 벌써 이혼했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야. 혼수도 없고 애도 없고 어디 가서 이런 며느리 데려왔다고 말도 못한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랑 혜진 씨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알아?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말? 제가 그대로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말이 심하긴 했네.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언제? 지금은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너무 지쳤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접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면서 닫힙니다. 저는 그렇게 민재에게서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시누이 혜진이 꽃집을 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꽃집 개업 준비로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혜진이 꽃집 청소 좀 도와라. 어머님, 저 이번 주말 회사 원고 마감이 있어요. 마감은 밤에 해도 되잖니. 혜진이는 애 둘 데리고 준비하느라 정신없어. 결국 저는 토요일 아침부터 꽃집에 갔습니다.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분을 옮기고 리본을 정리했습니다. 혜진은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올케 그 화분은 저쪽 아니고 이쪽이요. 아, 조심해요. 그거 비싼 거예요. 저는 무거운 화분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혜진은 걱정보다 먼저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깨진 데 없죠? 그날 저녁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그래도 친정 덕을 좀 봐야지. 딸이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딸은 친정 덕을 봐도 되고 며느리는 친정이 해준 게 없다고 무시받아도 되는 걸까? 혜진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편하겠어요. 친정에서 부담 준 것도 없고. 저는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줘서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혜진의 꽃집 보증금 일부도 제 아버지 돈이었다는 걸. 아버지는 그 돈을 보내며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혜진이 가게 문제. 서연이에게 말하지 말 것. 그 돈으로 문을 연 꽃집에서 혜진은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는 친정이 해준 게 없어서 편하겠다.
저는 그 말을 4년이나 지난 뒤에야 다시 떠올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7년 차. 아버지는 철물점을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좀 쉬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철물점은 오래된 가게였고 아버지 허리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나 공구 상자를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도 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 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게 내놨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나도 이제 늙었다. 무거운 거 들기 힘들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빠 좀 쉬어야지. 하지만 가게를 정리한 뒤에도 부모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듯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시장에 갈 때 가격표를 오래 받고 아버지는 낡은 구두를 계속 수선해 신으셨습니다. 제가 용돈을 드리려 하면 아버지는 늘 거절하셨습니다. 너희 살림이나 잘해라. 아빠, 나도 벌어. 받아. 아빠는 괜찮다. 괜찮다. 아버지도 그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한 돈 상당 부분은 이미 시댁 빚을 막는 데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도 매달 시댁 쪽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자마자 시댁 빚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사돈댁 체면을 무너뜨리면 딸이 그 집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내가 그 집에서 고개 숙일까 봐 말 안 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체면을 지켜준다고 해서 체면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 부끄러움을 감춰줬더니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뻔뻔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뻔뻔함의 값을 제가 10년 동안 치렀다는 것. 결혼 8년 차부터는 시어머니의 무시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쉽게 반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알아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조용해서 좋긴 한데 친정 쪽이 좀 약해. 약하다.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성실히 일했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빚 없이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우리 친정은 약한 집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체면을 크게 세워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느 날은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퇴근 후 시댁에 들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과일 좀 더 깎아와라. 제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가자 시어머니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얌전하네.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얌전하긴 해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시집 와요. 예전처럼 해오는 것도 없고. 친구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좋으면 됐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이야 나쁘지 않죠. 그런데 장남 며느리면 집안의 보탬도 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제 숨소리를 숨겼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친구들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말했어. 민재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또? 당신은 왜 항상 엄마가 왜 또라고만 해?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해? 막아야지. 내가 엄마랑 싸우면 당신 마음 편해? 적어도 내가 혼자는 아니라고 느끼겠지.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곤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진짜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민재에게 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쉬고 싶은 공간 안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 그의 부모와 싸우지 않아야 하는 사람.
그의 불편함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사람. 제가 불편한 건 괜찮지만 민재가 불편해지는 건 안 되는 결혼. 그게 우리 부부였습니다. 결혼 10년 차 가을. 모든 일이 터진 건 시어머니 생신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을 조리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전화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애들이 다 온대요. 며느리가 음식 좀 하겠죠. 며느리가 음식 좀 하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음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이름은 거의 불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보다 더 자주 들은 말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해야지. 며느리가 움직여야지. 며느리가 참아야지. 시누이 혜진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소파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 애들 먹을 돈가스는 없어.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면 준비했을 텐데요.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애들 오는 거 알면서 그 정도는 센스 있게 해야지.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며느리가 10년 됐으면 알아서 해야지. 저는 조용히 지갑을 들고 나가 돈가스를 사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조금 풀릴 즈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희 집 전세 재계약 어떻게 할 거니?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대출 좀 더 받아서 연장하려고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친정에서 좀 보태라.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 내가 못할 말 했니?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해온 게 거의 없잖아. 10년 살았으면 이제 좀 도와도 되지. 민재 혼자 얼마나 힘드니?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민재가 착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솔직히 너는 우리 집에 너무 쉽게 들어왔다.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오고 애도 없고 우리 민재가 착해서 참고 사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말에 찢기고도 어떻게든 붙잡고 있던 마지막 실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정말 이 집에 쉽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어렵게 들어왔니?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엄마 생신이잖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또 그 말뿐이네. 엄마가 심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그 나중이라는 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좀 이상해. 저는 곧장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심장 쪽 이상을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내 아빠가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고 통장을 보고. 저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도 정리하셨고 큰돈 나갈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무슨 계산기를?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고. 또 괜찮다. 그 말이 그날따라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든 뒤 저는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약과 옷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정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까지
보셨던 통장과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산기 화면에는 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아래쪽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금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안에 가게 계약서와 통장,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셨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고 맨 위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끝까지 몰랐으면 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채무자 박종철, 최미숙. 박종철은 제 시아버지, 최미숙은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금액 2억 3천만 원. 상한 조건, 월별 변제 계획. 그리고 맨 아래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은 은행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직전. 아버지 계좌에서 시아버지 계좌로 1억 5천만 원. 그 다음 달 5천만 원. 또 그 다음 달 3천만 원.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재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일부. 박종철 사업 채무 정리. 최미숙 요청 긴급 변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 어떤 달은 200만 원. 어떤 달은 80만 원.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 최미숙, 시아버지 박종철, 시누이 박혜진. 심지어 혜진의 꽃집 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혜진이 가게 보증금 일부. 사돈댁 요청. 서연이에게 말하지 말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혼수도 안 해온 애. 친정이 해준 게 없는 며느리. 우리 집에 쉽게 들어온 여자. 애도 없는 며느리. 그 말들이 전부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 친정은 혼수를 못 해온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과 가구보다 훨씬 큰 돈으로 그 집에 무너진 기둥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해온 게 없잖아. 봉투 안쪽에는 아버지의 손글씨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사돈댁에서 혼수 대신 급한 빚을 막아달라 했다. 서연이가 알면 마음 다칠까 봐 말하지 않기로 했다. 민재 어머니가 결혼 후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 서연이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딸이 시댁에서 고개 숙이고 살까 걱정된다. 저는 그 문장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빠는 몰랐겠지. 아빠가 말하지 않아서 내가 더 고개 숙이고 살았다는 걸. 아빠가 지켜주려던 체면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다는 걸. 저는 친정집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 제가 불쌍해서. 그리고 그 뻔뻔한 사람들에게 10년이나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다음 날 병원에서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봤구나. 아빠가 왜 이걸 갚아? 왜 아빠가 시댁 빚을 갚아?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민재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었다. 전세 보증금도 날아갈 판이었고 사돈댁 아파트도 담보가 잡혀 있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내가 알면 결혼을 포기할까봐. 그럼 포기했어야지.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 왜 아빠가 미안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10년 동안 혼수 안 해왔다고 했어. 친정이 해준 게 없다고 했어. 나보고 쉽게 들어왔다고 했어.
그런데 아빠는 그 집 빚을 갚고 있었어?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는 사돈댁이 적어도 고마운 줄은 알 줄 알았다. 아니었어.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저를 더 깊은 모욕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할게.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준 채면 이제 내가 무너뜨릴 거야. 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은 아버지가 제게 처음으로 허락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녹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장사하던 분답게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번 달 이자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서연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민재 체면도 있고 저희도 곧 갚겠습니다. 혜진이 가게 보증금 문제도 잠깐만 도와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이가 알면 마음이 많이 다칠 겁니다. 저희가 어른들끼리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른들끼리 조용히 해결.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10년 동안 모욕당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사로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도 있고 송금 내역도 있고 문자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문제라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들어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당신 집 빚.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봐.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 문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몰랐어?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 알았어? 3년 전쯤 엄마랑 아빠가 다투는 걸 들었어. 사돈댁 돈 얘기하는 걸.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전혀 몰랐다고 했다면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3년 전부터. 그런데도 그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혼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민재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체면도 있고. 당신 엄마 체면? 서연아, 내 체면은? 우리 아빠 체면은? 우리 친정은?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3년 전에 알았으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막았어야지. 당신 엄마가 나한테 혼수 안 해왔다고 할 때 당신은 뭐 했어? 민재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과는 상처가 막 생겼을 때 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곪은 뒤에야 하는 사과는 치료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는 확인.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나는 당신하고 더 못 살아. 서연아,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10년은 갑작스럽지 않아.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라 알고도 안 지킨 거잖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앞으로는 없어.
저는 그날 안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난 10년의 답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모욕당할 때도, 제가 울 때도, 제가 무너질 때도 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습니다. 서연아,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니?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복 중이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지난번 생신 자리에서 너무 버릇없었다. 어른 생신상 차려놓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직도 혼수 안 해온 며느리로 보이세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제 친정이 어머님 댁빚 갚아온 거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셨어요? 침묵.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결혼 직전에 2억 3천. 그 뒤로 매달 이자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 혜진 씨 가게 보증금 일부까지.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도와준 거야. 차용증에 어머님 도장 찍혀 있던데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니?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돈 받을 때는 가족. 모욕할 때는 남. 갚으라 하면 가족.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10년 동안 며느리 하나를 그렇게 모욕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따지는 거니? 네, 처음으로 따지는 중이에요. 너 이러면 민재랑도 끝이야. 이미 끝났어요. 뭐? 제가 끝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너 후회한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제 친정 돈 받으면서 제게 해온 말들 전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목을 누르던 손 하나를 떼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소는 시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변호사를 붙여. 저는 차분히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시부모님, 민재, 시누이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잿빛이었고 혜진은 날카롭게 저를 노려봤습니다. 올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돈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꽃집 보증금 일부도 제 아버지 돈이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혜진 씨 명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 직전 한대식 씨 계좌에서 최미숙 씨 계좌로 4천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문자에 혜진이 보증금 문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건 잠깐 빌린 거야. 우리가 갚으려고 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요? 뭐? 10년 동안 언제 갚으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녹음된 대화였습니다. 원래 녹음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회사 일 때문에 인터뷰 파일을 확인하다가 녹음 앱이 켜져 있었고 생신 자리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너무 쉽게 들어왔다.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오고 애도 없고 우리 민재가 착해서 참고 사는 거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말 하신 날에도 어머님은 제 아버지 돈을 받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저는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어른이. 어른이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지면 사람이 고요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과를 해?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사과해야지. 우리가 잘못한 거 맞잖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우리 살렸다. 그때 우리 집 경매 넘어갈 뻔했고 민재 전세금도 못 지킬 뻔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딸한테 10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진실은 늘 늦게 나왔습니다. 시댁의 사과도, 남편의 후회도, 아버지의 비밀도,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절대 못 갚는다고 버텼습니다. 우리도 돈 없다. 사돈 댁이 자발적으로 도운 거다. 차용증은 형식상 쓴 거다. 딸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준 돈 아니냐.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녹취, 그리고 시아버지의 일부 인정 진술. 결국 시댁 아파트에는 가압류가 걸렸고 혜진의 꽃집 보증금 일부도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게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러면 우리 집 정말 끝난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올라가기 전이었습니다. 제 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댁 지키느라.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10년을 가족으로 살았잖니. 저는 가족이었는데 어머님은 저를 빚진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듣는데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늦은 문장일 뿐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제 아버지께 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갚으세요. 말이 아니라 돈으로.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제게 너는 해온 게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야 자신이 받은 것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재는 계속 붙잡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회사 앞에 찾아오고 친정 병원에도 왔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병원 복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민재 씨. 제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불렀을 때 그는 무너진 얼굴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끌려다녔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지킬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당신 옆에서 혼자였어. 시어머니가 나를 깎아내릴 때도, 혜진 씨가 비웃을 때도, 아이 문제로 모욕당할 때도 당신은 늘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어. 서연아,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이제 나는 그 나중을 기다릴 마음이 없어.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울어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상대의 눈물이 내 상처를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걸.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 말 그만해. 아빠가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아니야.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잖아.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때 내가 결혼 깨겠다고 할까봐 겁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고 힘들어 할까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빠, 결혼은 깨졌지만 나 안 무너졌어.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가 누구였는지 알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수 안 해온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서연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살아온 부모님의 딸. 자기 힘으로 일하고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모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디지 않기로 한 사람. 엄마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아빠가 말 못한 것도 속상하고 내가 그 집에서 그런 말 듣고 산 것도 속상하고 그런데 나도 몰랐어. 내 아빠가 그렇게까지 돈을 보낸 줄은.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도 내가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뒤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댁은 아버지께 상당 금액을 돌려줘야 했고 일부는 분할 상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파트는 결국 팔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그 집이 무너진 건 제가 진실을 밝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집이었습니다. 거짓 체면으로 벽을 세우고 남의 희생으로 지붕을 덮고 며느리의 침묵으로 바닥을 가린 집.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문을 열어 그 안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혜진의 꽃집도 결국 정리됐습니다. 혜진은 마지막까지 제게 연락해 따졌습니다. 올케 아니 이제 올케도 아니지. 언니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 씨가 나한테 말했죠. 나는 친정이 해준 게 없어서 편하겠다고. 혜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꽃집 우리 아버지 돈으로 열었어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했어야죠. 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했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가 거짓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 제 삶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사과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재와의 이혼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조정일, 민재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실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누군가 뒤에 숨지 말고 살아. 민재는 울듯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늦었지만 그 말은 받을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 근처 작은 집에서 지냅니다. 출판사 일도 계속하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산책을 합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자주 말합니다. 저 나무 내가 어릴 때도 있었는데. 엄마는 요즘 반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꽃을 삽니다. 이제 우리도 집에 꽃 좀 두고 살자.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 위에 놓기 위한 꽃. 누군가의 체면을 위한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루를 위한 돈.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미안하다고 하려다가 말을 멈춥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 금지. 아버지는 멋쩍게 웃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고맙다고 해.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고맙다, 서연아. 무너지지 않아줘서. 저는 대답합니다. 나도 고마워. 아빠가 날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는 건 아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키는 방식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침묵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말로 지키는 법. 참는 것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것으로 사랑하는 법.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너는 해온 게 없잖아. 이제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온 게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오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은 부족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빚까지 조용히 갚아줄 만큼 어리석게 착했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착함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누군가의 희생을 뜻한다면 저는 이제 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며느리답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아내답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답게 살 겁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제 체면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지키는 제 삶으로.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제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혼수 안 해왔다고요? 아니요. 제 친정은 그 집에 혼수보다 더 큰 걸 해줬습니다. 무너져가던 그들의 집을 10년이나 버텨줬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을 받쳐주지 않을 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고민스럽고 힘드실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